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5년 뒤에 일어난 한국 전쟁에서는 왜 핵무기를 쓰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 중국한테 핵무기 위협을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중국이 핵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고 하던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영상에서는 우리 조선이 해방하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우리가 6.25라고 부르는 한국전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당시에 공산권의 주축이었던 소련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핵개발을 서두르게 했고요. 미국의 핵개발이 소련의 태평양 전쟁 참여를 독촉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한 미국의 에치슨 라인 발표는 한국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이 됐는데요. 결국 이렇게 발생한 한국 전쟁은 이후에 중국이 핵을 개발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동북아 시대에서 처음으로 핵의 문턱을 넘어선 중국의 핵개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엮여있던 당시의 국제 이해관계를 통해서 중국이 왜 핵개발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중국 핵개발 배경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우선 우리가 한국 전쟁의 최대 피해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한국과 북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겪은 피해 규모로만 보자면 중국 역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에 중국인 대략 300만 명이 병참 지원으로 동원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략 10%인 약 30만 명이 전투에서 사망했는데요. 한국 전쟁이 벌어진 약 3년 1개월 동안 직접적인 전투와는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중국 내부에서 역시 대략 300만 명가량의 중국인이 전쟁 동원 과정에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정부의 예산 절반 정도를 한국 전쟁 비용에 사용하면서 중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중국이 자기들 예산의 반을 한국 전쟁 비용으로 썼단 말입니까?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공산당이 막 집권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의 신생국가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신생국가에서 전쟁 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세금까지 더 걷으면서 농촌에서 일해야 할 농민들까지 전쟁에 동원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중국 경제 내의 산업은 심각하게 불균형에 빠져들게 되고요. 대규모 농민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농촌 사회의 불만 역시 커져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사회 기반 산업이던 농촌에 이렇게 중국 정부가 소홀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기아 사태까지 촉발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내부의 경제 문제를 경제적 역량으로 발휘해서 해결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런 역량이나 능력 따위는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핵무장이라는 정치 선전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당시에 중국 농민과 민중이 가지고 있던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핵 능력을 갖추고 선전함으로써 그 관심을 돌리고자 했던 거죠. 이게 딱 보니까 북한이 이거 보고 따라한 모양이네요. 네, 예전에 중국의 행태를 살펴보면 지금의 북한의 모습과 비슷한 행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난주 한국 전쟁을 다룬 영상에서 미국의 에치슨 라인이 한국 전쟁의 배경이 됐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미국이 태평양에서 설정한 그 방위선 라인을 우리는 에치슨 라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설명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당시에 이 에치슨 라인에서 대만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이 태평양에서 설정한 방위선 라인에서 미국이 대만을 빼버림으로써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데 미국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완전한 적대국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자기 쪽으로 한번 땡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그리고 더 치열해지면서 격화되다 보니까 미국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입장이 중국의 대만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중 간에 서로 사륙전이 펼쳐진 이후에는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중국도 미국 적대국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대만 챙겨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입장 전환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 전환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한국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마치 당장 핵을 사용할 것처럼 핵 위협을 가했었는데 이런 위협을 느낀 중국 역시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면서 미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 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1960년대 중남미에서 발생한 국제 정세 역시 중국이 핵을 개발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멀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쿠바 미사일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쿠바 미사일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일은 러시아에서는 카리브해 위기라고 부르는데요. 사건 당사국인 쿠바에서는 이 사건을 10월의 위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쿠바 미사일 사건이 중국 핵무장 의혹을 가속화시키는 원인도 됐다는 겁니까? 네. 일단 쿠바 미사일 사태를 좀 이해해야 중국 얘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쿠바 미사일 사건의 전말은 이런 건데요. 1962년 10월 14일에 U-2라는 미국의 정찰기가 정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45km 떨어진 쿠바 산크리스토발 지역에서 소련의 SS-4라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바로 턱밑이라고 할 수 있는 쿠바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소련이 이렇게 쿠바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데에는 그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1961년에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런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일이 이탈리아와 터키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건이 소련의 신기를 건드리게 됐다는 말인데요. 특히나 터키에 배치된 주피터라는 이름의 핵미사일은 그 사정거리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사정거리 안에 포함하고 있어서 소련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토르라고 하는 핵미사일을 소련을 겨냥하는 차원에서 유럽에 비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련의 경계심은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이 선택한 행동이 바로 미국의 턱밑인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거예요. 미국, 소련 간에 서로 주변국의 미사일 배치를 경쟁적으로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당시에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데에는 주변 정세에서 오는 자신감도 작용했는데요. 1960년을 전후해서 중남미에서는 쿠바 공산화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소련한테는 큰 자신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공산화에 크게 당황했던 게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소련 입장에서는 충분한 호재로 여길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 사건의 배경은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보호하고 확산시키려는 소련의 그 동기도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 미국은 소련에서 쿠바로 들어오는 미사일을 막으려고 쿠바 해상을 봉쇄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련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소련이 미사일을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면 소련 영토 역시 무사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핵전쟁과 함께 이번 사건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초강경한 자세를 내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세계가 진짜 초긴장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는데요.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하거나 말거나 소련은 기존의 계획대로 쿠바로 16척의 배를 보내게 됩니다. 미사일을 실어서요. 네. 그리고 미국의 요구 조건을 던지는 건데요.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터키에 배치된 주피터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킨다면 쿠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 양측은 초반에 합의를 보지 못했고요. 결국에 미국과 소련의 함정들이 13일 동안 카리브해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모두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노심초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련하고 비밀 협상을 해서 소련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게 되고요. 소련 역시 미국의 요구 조건대로 쿠바 미사일 기지에 철거 명령을 하고 쿠바로 향하던 소련 선단 16척의 뱃머리를 되돌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사건 이후에 밝혀지기는 했지만 당시에 이미 쿠바에 100개가 넘는 소련의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미 핵탄두는 쿠바에 갖다 놓은 상태였네요. 미사일만 옮기면 되는 거였네요. 네.
그리고 당시에 쿠바로 향하던 16척의 선박을 호위하던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 잠수함에 핵 어뢰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혹여나 소련의 선박 16척 중에 단 한 척이라도 공격을 당했다면 잠수함 핵 어뢰가 발사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쿠바 해상에서 미국하고 소련 서로 대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미국은 소련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걸 몰랐던 거네요. 맞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실제로 당시 작은 교전만 있었어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미국과 소련이 잘 합의해서 쿠바 미사일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나니까 전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해서 실망한 두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국과 북한이 실망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갑자기 중국하고 북한이 왜 실망합니까? 이유는 이런 건데요. 이번 쿠바 미사일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은 소련이 사회주의 쿠바를 배신한 일로 그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들의 눈에는 중국과 북한, 쿠바 같은 작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아, 소련이 동맹국보다 결국에는 자기들 안전을 더 챙긴다는 걸 실제로 증명해준 꼴이 된 거네요. 네. 이렇게 소련이 자신들과의 동맹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미국과 평화공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의 소련의 안보 공약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러한 중국의 의심은 중국 독자적으로 핵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 때 미국한테 핵 위협을 당하면서 핵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데다가 쿠바 미사일 사태를 보면서 핵 관련해서는 소련만 믿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마음을 굳혀버린 거네요. 네, 맞아요. 한국 전쟁의 배경, 그리고 미국의 핵 위협, 쿠바 미사일 사건 등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은 핵 개발을 결심하게 되고요. 앞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대만의 위기 역시 중국의 핵 개발을 부추기게 된 건데요. 결국 중국의 마오쩌둥은 1956년에 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되고요. 초반에는 소련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중국과 소련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초반만 하더라도 소련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핵 개발을 도와줬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핵기술이 대단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소련은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왜 굳이 중국 핵 개발을 지원해줬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1952년에 영국이 핵실험에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이 핵을 가지게 되니까 진영 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련 자신의 동맹국인 중국 역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략적 동기는 중국의 핵무장을 통해서 중국이 독자적인 핵무장 국가가 된다면 미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였는데요. 당시에 겪고 있던 미국과 소련의 갈등을 중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소련은 미국과의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 전략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이게 그거랑 비슷하네요. 조직에서 두목이 잘못한 게 있다면 부두목 정도 돼야 자기 대신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련도 나중에 혹시나를 생각해서 중국 팔아먹고 떠넘길 수 있는 수준까지 키워놓은 거네요. 정치판하고 비슷하네요. 네. 어차피 외교는 실리주의니까 당시에 소련이 나쁘고 중국이 당했다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그건 당연하죠. 중국도 몰랐던 건 아닐 거고. 아무튼 1960년 소련의 중국 핵개발 지원이 중단되기 전까지 중국은 소련의 도움에 힘입어 핵개발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게 되고요. 1960년 소련의 핵개발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는 중국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에 1964년 10월 16일에 이르러서는 우라늄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2년 8개월 후에는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하게 되면서 미국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은 결국 1966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 2호에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에서 시험 발사까지 성공하면서 진정한 핵미사일 보유 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중국의 핵개발은 어떻게 보면 중국은 소련을 못 믿어서 시작을 했고 소련은 중국을 이용하려고 핵개발을 지원해준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재밌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핵개발 이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1900년대 중반의 국제 정세는 핵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든데요. 지난번에 방송했던 두 영상도 같이 참고하시면 당시의 국제 정세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